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벌써부터 좀 머리 아프시다고요? 그쵸, 부동산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떠오르잖아요. LTV, DTI, 공시지가, 보유세. 이런 단어 나오면 왠지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정치나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실패했을까?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뉴스 댓글 보면 종종 나옵니다. 노무현 때문에 집값 다 올랐잖아. 그때 진짜 다 망했지. 이런 얘기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당시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는 2003년부터 2008년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특히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죠. 당시 강남 아파트는 3억 하던 게 7억, 10억으로도 훌쩍.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망쳤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알려면 배경을 먼저 봐야 해요. 2000년대 초반엔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확 낮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빌리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이 쉬워지면 사람들이 집 살 때도 대출을 많이 하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르고요. 이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지역 강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다 몰려있는 지역은 강남뿐이었고요. 사람들이 무조건 강남이야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폭등했죠.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그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뭘 했느냐? 정말 손 놓고 있었느냐?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냥 잠깐 규제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었어요. 이름 붙이자면 강남 불패와의 전쟁이죠.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정 금액 이상 집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제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라는 규제였어요.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면 세금 내라는 정책이었죠. 다 지금 보면 다소 급진적인 정책들이긴 했지만 의도 자체는 집 가진 사람만 돈 버는 구조를 깨자는 거였어요. 즉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다라는 철학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엔 이게 너무 낯설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세금 많이 내야 하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엄청 반발했고요. 건설업계, 언론도 경제 망친다고 때렸어요. 그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끝날 무렵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기억엔 그 정부 때 집값 올랐다 만 남았어요. 딱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면 막판 반전 있는데 사람들은 초반만 기억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보죠. 2020년대 들어서도 집값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다시 집값이 크게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선 집값 하락, 재반 등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돈의 흐름 금리, 인구 구조일인 가구 증가, 공급 속도 건설 시간, 지역 선호도 강남, 수도권 집중. 이런 거 하나만 꼬여도 부동산은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정책 하나로 뾰로롱 하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정리해볼까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는 집값을 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결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걸 국민 다수가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배탈 나서 시험을 망친 케이스. 노력은 분명 있었고 방향도 옳았지만 결과는 아쉽게 보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들도 노무현 정부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 부동산 시장 어떤 구조였길래 그렇게 요동쳤던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짜 실패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책 자체는 집값을 잡으려는 진심 어린 시도였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엔 집값 올랐잖아만 남았다는 게 안타까운 결론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편에선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그렇게 집값이 들썩들썩했던 걸까요? 정말 노무현 정부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단순히 누가 집권했느냐보다 그 시기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초창기 온갖 IT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서 거품처럼 커졌다가 퐁 하고 터진 사건이에요. 주가 다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했죠. 그러자 미국은 금리를 확 내립니다. 야야야 사람들 돈 써야 경기 돌아가 하고 돈 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이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1억 빌릴 때 이자 부담이 400만 원이었다면 이젠 200만 원만 내면 됨. 이러니 사람들이 생각하죠. 집 사야겠는데? 대출로 갭 투자해볼까? 그리고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요. 당시엔 대한민국에 강남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군, 대치동, 인프라, 삼성, 역삼, 신논현, 일자리, 강남 테헤란로에 다 몰려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강남은 불패다. 강남만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걸 부동산계 드라마 응답하라 2003이라고 한다면요. 강남은 주인공이고 나머지 지역은 조연 정도였던 거예요. 심지어 재건축 붐도 있었어요. 1980년도에서 9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들이 슬슬 교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헌집 부수고 새집 짓자 열풍이 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확 올라가는 타이밍이네 하고 사람들이 또 몰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급이 부족했다는 말도 많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서울은 땅이 좁고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빠르게 늘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의 신도시도 개발하고 공공임대도 늘리려 했지만 당시엔 니네 그 동네에 아파트 짓는 거 어때요? 하면 절대 안 돼. 교통체증 심해져요. 지역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공급이 물리적으론 가능했지만 실제론 더뎠습니다. 또 하나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뭐죠? 집을 사는 건 아니고 큰 돈을 맡기고 살다가 나중에 그 돈 돌려받는 방식이죠. 근데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어디서 마련하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전세받아서 또 굴리는 식이에요. 이걸 전세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게 집값 상승 기대감과 합쳐지면 나 대출 전세로 두 채 산 다음에 오른 다음에 팔면 개이득 이라는 구조가 되죠. 결과적으로 투기가 구조적으로 용이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저금리, 강남 쏠림,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전세 레버리지 이게 한꺼번에 덮친 거예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엄청난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이해, 인내,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하겠다고 나선 게 누구였냐? 바로 노무현 정부였던 거죠. 그러니 집값이 올랐던 건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흐름도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인다. 정책은 늘 뒤쫓아가고 부작용이 생기고 결과는 몇 년 지나야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저금리의 후폭풍, 공급 지연, 전세 사기, 갭투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죠. 그 시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뭘 바꿔야 할지도 조금씩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선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1화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풀었고 2화에서는 당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폭등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걸 짚었어요. 이제 진짜 핵심.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국민들에게는 반대로 비쳤는지, 이걸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예요. 듣기엔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당시에 이건 굉장히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출 땡겨서 집 사고, 전세 끼고 또 사고, 오른 다음 팔면 차익 먹고, 거의 부동산이 코인처럼 돌아가던 시기였어요. 노무현 정부는 여기에 딱 칼을 들이댄 겁니다.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렇게 놔두면 중산층, 서민은 절대 내 집 못 산다. 부동산 정책하면 보통은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만 보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는 누가 집을 갖게 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도 이런 식이에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그만 좀 가지세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진짜 살 집 필요한 사람 먼저 줘야죠. 공공택지 개발과 장기 임대 확대. 아예 집을 못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말들인데 사실 거의 20년 전부터 이미 시도됐던 정책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시작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언론은 어떻게 썼냐면요. 세금 폭탄, 부자 때리기 정책, 집 가진 사람 모두 적으로 돌리나?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종부세는 집값 상위 2% 정도만 내는 세금이었는데도 언론 보도만 보면 모든 국민이 종부세 내는 줄 알았죠. 마치 이랬어요. 전 국민이 곧 감기 걸린다. 근데 알고 보면 비염 환자 2% 이야기였던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의 핵심 내용이 왜곡되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정책 자체는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지만 그걸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감정적 피로감을 덜어주는 장치도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부, 세금 좀 내셔야죠. 공평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국민, 우리 집 겨우 한 채인데 왜 나를 부자로 보죠?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도 아니었지만 국민은 정부의 말보다 뉴스 헤드라인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정부가 왜 이 정책을 하는지 보다 또 뭐 올린대? 라는 정책 피로감이 더 쌓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면 부자들만 살판났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규제하면 실수요자인 나도 대출 안 나옴. 결국 정책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데 설명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깁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정부의 경우 정책은 정직했지만 정치는 서툴렀다. 이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했던 정책들 지금도 참고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요자 보호, 공공임대 확대, 청약제도 개편. 이런 건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즉, 그 당시엔 오해받고 욕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받는 정책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요약. 진심은 있었지만 전달이 부족했다. 정책은 미래를 향했지만 국민은 오늘을 걱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철학이 바탕이었고 그 진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너무 많거나 너무 비싼 사람에게 그만 좀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세금이에요.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 세금 정책으로라도 이걸 조금이라도 조절해야 한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을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의 성격으로 본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집값이 그냥 올라서 생긴 이익이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였죠. 문제는 이 세금이 등장하자마자 세금 폭탄이다. 1주택자도 종부세 낸다.
이러다 세금 때문에 집 팔아야 할 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사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시의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였어요. 즉 98%는 낼 일도 없었단 얘기죠. 근데도 마치 대한민국 절반이 세금 폭탄 맞는 분위기였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세부담이라는 건 심리적인 문제도 크고요.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언론은 말했죠. 오늘은 종부세, 내일은 너 차례야. 그 말 들은 국민은 어우야 집 하나로도 이제 부자 취급받겠네. 이렇게 정책의 본질이 흐려졌고 세금 공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종부세를 정말 부자 때리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돈 걷는 게 아니라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 여러 채 사두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너무 큰 이익 보지 마세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조정하려는 시도였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게임에서 자꾸 특정 아이템만 쓰면 너무 유리해진다. 그럼 게임 운영자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종부세는 집이라는 아이템에 붙는 페널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주택자도 일부 지역에선 세부담 줄어들고 기준 금액도 조정되고 과세 대상자 수는 감소 중입니다.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세금 때문에 거래가 너무 얼어붙는다. 그러니 좀 풀어주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집 많이 가지면 세금 폭탄이야. 지금은 괜찮아 좀 깎아줄게. 이러면 국민은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정책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정책의 철학은 유지하되 운영은 유연하게입니다. 시장이 너무 얼면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불로소득에는 과세가 따라야 한다는 걸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부동산이 가진 부의 전이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 씨는 2003년에 3억짜리 아파트 샀고 2023년엔 그게 20억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7억이 늘어난 거죠. 이걸 우리는 불로소득이라 부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다음 세대는 집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바로 종부세였던 겁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에 이건 좀 과했어라고 말해주는 장치였고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조정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언론과의 전쟁에서 밀리면서 폭탄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던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고 잘 다듬기만 하면 시장 안정과 공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두 종류예요. 보유세, 집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있어요. 거래세, 집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집을 들고 있으면 과세, 거래세는 움직이면 과세예요. 비유하자면 보유세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 걷는 것, 거래세는 차를 팔거나 살 때 통행세 내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한국은 지금까지 거래세 중심의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어요.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높았죠. 최고 세율이 70%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떼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요. 다주택자도 그냥 들고만 있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거래가 얼어붙고 실수요자는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듭니다. 집값은 버티기로 유지돼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 매점에서 과자 사면 벌금 5,000원. 그럼 아무도 안 사죠. 근데 매점 주인은 손해보니까 과자 가격 올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학생들이죠. 반대로 보유세 중심 구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값비싼 집을 갖고 있을수록 매년 유지비가 커집니다. 그럼 수익이 없으면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늘어나고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순환돼요.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너 과자 안 먹고 쌓아두면 보관료 내야 돼. 그럼 에이 그냥 빨리 먹자 하거나 필요한 사람 나눠줘야겠다 하겠죠? 결국 보유세는 시장의 적절한 회전을 유도하는 구조예요. 정답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거래세는 움직임을 막습니다. 보유세는 움직임은 허용하고 점유에는 부담을 줍니다. 즉, 움직이는 건 자유롭게, 많이 가진 건 책임있게. 이게 현대 조세 정책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요?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팔면 세금 폭탄.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자산이 아니라 무기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현재 정부는 거래세를 조금씩 낮추고 보유세는 다소 완화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양도세 부담 일부 완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 상향. 이렇게 보면 점점 보유세 중심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거래세 부담이 큽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살 땐 돈 들고 있자니 애매해, 팔면 또 깨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이런 구조에선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다 불안해요. 세금의 공정성이라는 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세금이 나에게 납득되느냐예요.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집을 사려는데 세금 때문에 겁난다는 구조는 바뀌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유세 중심 거래세 완화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구조예요. 오늘 요약해드리면 거래세는 움직임을 막는다. 보유세는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이다. 공정한 구조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과세, 거래는 자유롭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도 결국은 이런 세금 구조의 신뢰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이 필요합니다. 긴 부동산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날입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부동산 정책 개조 릴레이. 첫 주자는 노무현, 그 다음은 이명박, 그 다음 박근혜, 그 다음 문재인, 그리고 지금 윤석열. 그렇다면 과연 이 바통은 제대로 이어졌을까요?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나 몰라 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유세 강화, 종부세 도입, 다주택자 과세 중과, 분양원가 공개, 공급 확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하지만 당시엔 시장에서 아니 세금을 왜 이렇게 하면서 반발이 심했고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금은 늘었지만 집값은 잡기 어려웠고 정책의 철학은 이해받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토모광, 4대강, 그리고 뉴타운. 이명박 정부는 세금 말고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자 라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뉴타운 재개발 활성화,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완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여파, 수도권 미분양 폭증, 지방은 미분양 쓰나미, 서울은 그래도 비쌈. 결국 공급은 많았지만 수요가 몰린 곳은 계속 비쌌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용히 부동산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슬로건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LTV, DTI 완화, 전매 제한 완화, 양도세 면제, 빚내서 집 사세요 분위기 조성.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급증, 투기 수요가 되살아났고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집값이 오른 게 성공이다 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드라마 드립 하나 갑니다. 집값 오르니까 성공한 거다. 이거 딱 펜트하우스 시즌1 대사 느낌 나죠? 성공은 폭력적으로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는 다소 느슨하게 시작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강경 모드. 종부세 재산세 강화, 양도세 중과 다주택 규제 강화, 임대차 3법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부활, 공공임대 대거 확대 시도.
근데 말이죠. 정책은 26번 이상 나왔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냐면 정책 신호가 오락가락, 수요 억제 중심이라 시장이 위축, 공급은 느렸고 패닉 바잉이라는 괴물이 튀어나옴. 집값은 고공행진, 정책은 국민 불만으로. 결국 신뢰를 잃은 정책은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달리 규제 완화 기조입니다.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로드맵 발표, GTX 3기 신도시 등 인프라 투자 강조, 시장 자유를 중시하면서 공급과 유연한 정책을 조합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매수 심리 위축, 여전히 집값은 지역별로 고공 유지. 즉, 정책은 풀었는데 시장은 꿈쩍도 안 함.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고점에서 내려올까 말까 고민 중인 롤러코스터. 수도권 인기 지역은 여전히 고가 유지. 거래는 절벽. 미분양은 증가. 금리는 부담. 실수요자들은 눈치만 보는 상황. 사람들 말하죠. 사는 건 무섭고 안 사자니 불안하고. 이게 바로 20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신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출렁이는 바다에서 방향 잃은 배 같았습니다. 한 정부는 잡자, 다음 정부는 풀자, 또 다음은 세금이다, 그 다음은 자율이다. 이게 반복되면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도구로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시장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부동산 철학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도 집을 기회로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 사야 해? 팔아야 해? 도대체 왜 이리 정책이 왔다 갔다야? 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정책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집값으로 시험당하고 청약으로 줄 세우기 당하고 세금으로 혼쭐 나고 전월세로 휘둘렸습니다. 누가 집을 원하냐고요? 그냥 안 쫓겨나고 싶을 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울컥하죠.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고 움직일 수 있게 예측 가능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주택자는 걱정 마세요 했는데 2년 뒤에 세금 폭탄 맞으면 신뢰 깨지는 거죠. 공급하겠다 했는데 3기 신도시는 계속 지연되면 사람들 허탈해지는 겁니다. 정책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기차처럼 달려야 해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규제대,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수요자가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집이 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대상이 되면 실수요자는 계속 뒤처져요. 전세나 월세에 머물다가 집값이 3억, 6억, 9억 되는 동안 기회는 계속 날아가죠. 정책은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특히 신혼부부, 청년, 은퇴 세대처럼 불안정한 계층부터 도와야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유세는 줄이고 거래세는 높이는 쪽이 공정에 더 가까워요. 왜?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팔거나 살 때 세금이 왕창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래 절벽이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죠. 지금 필요한 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부담을 줄여주고 빈집, 투기용 주택은 제대로 과세하는 구조. 이게 정의로운 방향입니다. 공급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땅만 계획 세워놓고 집은 10년 후에 지으면 그게 뭔 소용인가요? 실제로 3기 신도시, GTX 연계 등 많은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늦춤, 주민 반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빠르고 정직한 공급,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계획, 기존 도심 리모델링 재건축과 균형 잡힌 개발, 그리고 중요한 거 공공임대주택, 질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지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이제는 바꿔야죠. 임대차 3법 이후
임차인 보호는 강화됐지만 전셋값 급등, 전세 매물 잠김, 갱신 거부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요?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집주인 마이너스 세입자 갈등 심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도 이런 불안한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임대차 제도의 유연한 보완, 전세 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세입자 집주인 상생 유도책,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필요한 집이 다 다릅니다. 청년은 원룸 말고 작더라도 질 좋은 공공임대, 신혼부부는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 은퇴자에게는 병원 가까운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 이런 세대별 정책이 집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동안 정책 실패의 누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관성 있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고 정직하게 공급하고, 임대차 안정화, 세대 맞춤형 주거.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우리는 부동산 공포에서 한 걸음, 아니 2걸음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부동산이라서요? 투자처라서요? 아니에요. 집은 삶의 시작점이고 동시에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이 되면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불안해하고 소외당하죠. 남들은 다 집 샀는데 나는 언제 사지?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 세대 갈등, 기회의 상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요즘 청년들 정말 고생 많아요. 일자리 어렵죠. 연애 결혼도 부담이죠. 그런데 집까지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포기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이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내수 위축. 지금 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내 집 마련 지원금 같은 걸 넘어서는 신뢰입니다. 나라가 나를 진짜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믿음. 3. 기성세대는 왜 억울한가? 기성세대분들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힘들게 벌어서 집 샀는데 왜 자꾸 죄인 취급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진짜 노력했고 리스크 감수했고 당시 기준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대 간 적대가 아니라 이해와 조율입니다. 청년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기성세대는 정당한 노력을 부정당한다고 느끼죠. 이 갈등을 풀지 않으면 정책은 매번 희생양 만들기식이 됩니다. 4. 도시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도시라는 곳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근데 지금 도시는 어떤가요? 빈부격차가 뚜렷하고 재개발이 곧 투기수단이 되고 원주민은 쫓겨나고 젠트리피케이션은 계속되고 도시는 누구를 위한 곳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공공성과 상생이 살아있는 공간 정책이 필요합니다. 5.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부동산 정책은 표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정치쇼로 써먹는 이벤트도 아니에요. 정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바뀔 땐 투명하게, 결정할 땐 설명하고, 유지할 땐 책임지고, 이런 정책 윤리가 있어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따라가죠. 6. 부동산을 넘어 가치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부동산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란 어떤 곳인가? 공정하다는 건 과연 어떤 기준인가? 주거는 권리인가, 경쟁의 결과인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그 어떤 정책도 제도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마무리하며 이건 그냥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건 단순한 집값 이야기, 세금 이야기, 정책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라는가?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부동산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 이제는 시작입니다.